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야간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직장 생활하시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식사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이렇게 식사하시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바쁘면 김밥을 많이 먹어요. 김밥에 라면, 궁합 잘 맞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저녁 이렇게 또 얼마 있으면 또 우리 즐거운 한가위가 될 텐데 이렇게 뭐 고향 가시는 분들, 그쵸? 오늘 고향 가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고향 가신 분들은 좀 잘 갔다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또, 뭐,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참 힘드세요. 무슨, 이런 명절 때만 되면, 뭐, 그쵸. 여러 가지 가정사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 꼭 이렇게 사모님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즐거운 어떤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공부했느냐 그러면 지금은 제4장 초보구조 공부할 때거든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가볍게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설 개론 강좌는 첫 번째 이 총론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총론. 이 총론을 통해서 이제 건축 구조의 뼈대의 어떤 구성 원리, 뭐 이런 거, 구성의 분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떤 뼈대를 잡았다면, 뼈대의 내용을 좀 잡았다면, 그 다음에 토질과 기초 공부하셨어요. 토질 기초. 그럼 이 토질 기초가 딱 일단 얘기 뭐냐면 땅 파기 한 거야. 땅을 판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뭐 철곡도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땅을 먼저 파는 거니까 토지 및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조를 해야 돼. 뼈대를 잡아야 돼. 이 뼈대를 잡는데 이 뼈대의 가장 큰 양대산맥이 있어요. 양대산맥이 뭘까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지? 자꾸만 말이 잘 안 나와. 그렇죠? 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말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철근 이 콘크리트 구조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게 바로 뭘까요? 철골 구조예요. 뭐냐면, 우리가 땅을 먼저 파. 이 공사는 순서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 책의 편지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가장 먼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골조를 만들어줘요. 골조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촌콘크리트라든가 철골 구조에 대한 뼈대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 지붕방수 같은 공부하겠지. 왜냐면 골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비가 막 오는 거야. 그죠? 비가 막 오면 어떻게 돼? 뭐 건물 내에 막 비가 들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붕을 씌워줘야 되는 거야. 맨 꼭대기 가서는 지붕을 씌워주고 또는 방수를 해주고 해서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쵸? 건물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때 골조를 세우고 지붕방수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부에 막 벽돌을 막 쌓여. 벽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적공사, 조적구조가 들어가. 왜냐면, 보통 우리 조적구조라는 것은, 구조라 보지만 사실 내력벽 방식, 벽돌로 쌓는 내력벽 방식은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 벽돌은, 이렇게 방을 구획한다든가 하는 건데, 어떤 중요한 것은, 골조를 세우고 지붕방수 할 때쯤에 막 그 내부에 이제 그 벽돌을 쌓아서 조적공사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막 옆에서 들이칠 거 아니야. 위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들이치는 건 지붕방수가 막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 창호 같은 거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창호를 막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미장이라든가 뭐 도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는 공부한 거고, 오늘 뭐 공부할까요? 철골구조 공부하고 뭐 지붕방수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그쵸? 우리 한가위 며칠 전이니까 약간 흥분도 하실 테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 친지를 만나고 하면 약간의, 그쵸? 항상 설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신다 그러면 조적구조 종강까지는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 한가위 끝나고 나서 뭐 창호라든가 조적, 미장, 도장, 그 다음에 수장 이런 게 들어가요. 수장. 잘 우리 이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산 파트라고 있는데 요렇게까지 하면은 아마 우리가 시설 개론에서 반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철골 구조 공부할 거예요. 철골. 그러면 이 철골 구조 하면은 항상 우리가 뭐랑 연상시키는 거냐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철골 콘크리트 구조와 좀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비교가. 왜냐면 이 철골의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만 있을 수가 없어. 항상 남과 비교가 돼. 그쵸? 여러분의 키가 1m 90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1m 90인 분은 당연히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크지. 근데 2m가 있다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철골은 마치 이렇게, 동물로 따지면, 그쵸? 동물로 따지면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날씬하고, 그쵸? 날씬하고, 다리도 늘씬하게 길어. 그쵸? 늘씬하게 길어. 그쵸? 이렇게 해서 뭐처럼 보여요? 기린처럼 보이죠? 기린. 요런 구조가 철골 구조고, 철골코트다 그러면 철골코트는 좀, 그쵸? 육중하지, 그쵸? 육중해서, 예, 동물의 왕국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육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생각나요? 코끼리 같은 거, 그쵸? 예, 코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쵸? 코끼리.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철구조는 이렇게 높이가 높아, 고충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철코트보다. 왜? 무게가 가벼운 경량이야, 경량. 경량이고, 이 다리와 다리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죠? 길고 얇죠? 그러니까 우리 장스팬에, 가벼우니까 장스팬에 유리할 수 있고요. 장스팬에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는 굉장히 고충이지만, 공사 속도도 빨라. 공사 속도가 빨라. 왜 빠르냐? 그러면, 철 콘크리트는 우리가 육중한 콘크리트를 매 층마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쇳덩어리를 만든 철골 구조는요, 우리가, 동네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죠. 이렇게 해서 세우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개 층 정도가 아니라, 2개나 3개 층 정도로 한 번에 걸쳐 세워져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매 층별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바닥을 치고 해서, 매 층별로 한 층 기다려야 돼. 왜?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왜? 콘크리트는 우리가 타설을 하게 되면 얘가 강도가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반죽해가지고 거푸집에 씌웠는데 얘가 타설하자마자 굳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만큼 공사 속도가 느린데 얘는 이미 공장에서 뼈대기를 다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뭐 하면 돼? 접합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특징이지. 근데 다만 쇳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를 쇠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쇳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광석에 코크스를 녹여가지고 고열로 녹여서 쇳물을 만들어내고 얘를 다시 굳혀서 제작한 거야. 서형한 거야.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열을 받으면 다시 어떻게 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 쇳덩어리라고 하는 건, 그쵸? 이제 지워주는 거야, 이제. 느낌이 왔으니까. 쇠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녹이 있을 수 있어, 녹. 그러니까 어떻게 해? 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녹 쓸지 않도록 계속 뭐 해야 돼요? 이 피복이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한 거야, 피복. 그 다음에, 또 우리 화재 약해, 열에 약해, 열에 취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복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복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심지어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높고, 유지 보수 관리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철골 구조다. 이해하시겠죠? 쇳덩어리가 계속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쇳덩어리 자체는 뭐야? 굉장히 가격이 고가죠? 고가야. 그럼 또 무슨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할 느낌이 딱 들어가. 그죠?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철근 콘크리트도 쇳덩어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럼 자보세요. 우리가 철근 구조라는 것은 이 뼈대 자체가 뭐예요? 쇠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콘크리트가 주체이고, 다만 철근으로 인장력을 보강한 구조다. 그래서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콘크리트가 다 많이 들어가고 철근은 이렇게 인장력이 받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보강하는 개념이야. 근데 얘는 뭐야? 쇠 자체가 주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체인 쇠가 많이 들어가니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고가고, 그쵸? 고가고 유지보수비도 녹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피복 문제나 유지보수 관리상 비쌀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철골 구조는요,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경량이라는 것은 경량이다. 이것은 우리 상대적으로 내진상 유리해요.
내진상 유리합니다. 좋은 장점이야. 근데 또 어디 유리하냐면 얘는 우리가 굉장히 연성적 능력이 좋아. 연성적 능력이 좋다는 얘기 뭐냐? 콘크리트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경우는 일정 하중을 주면 얘가 변형이 거의 없이 그냥 팍 깨져. 유리 같은 거 보세요. 망치를 치면 큰 변형이 없이 깨지죠. 근데 철판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망치를 치면 아마 여러분들 지칠 거예요. 지칠 정도로 얘가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형이 되면서, 그쵸?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얘가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충분한 변형을 통해서 얘가 파괴가 되니 충격을 받아도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 능력이 좋아서 또는 가벼워서, 그쵸? 이렇게 내진상은 유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이 철구조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가 얇죠, 다리가. 다리가 얇어.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다리가 얇은데 코끼리 몸통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기린 다리 위에 몸통에 얘를 모터 집어넣으면 코끼리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아니, 못 견디겠지. 왜 그러냐면 철골 구조는 얇고 세장하게 만들어. 이렇게 아주 얇고 그쵸? 길게 늘씬하게,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롱다리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얇은 부재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압축을 가면 얘가 꺾여. 꺾인 걸 뭐라면 얘가 꺾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얘가 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좌굴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좌굴. 제가 이렇게 얇고 세장한 부재로 힘을 줘서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좌굴. 영어로 머클링이라고 그래. 좌굴이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얇죠. 그럼 이거보다 더 얇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더 얇은 부재를 이렇게 압축을 가게 되면 전체가 좌굴되기 전에 얘가 이렇게 주름이 생겨, 주름.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좌굴 또는 국부 좌굴이라 하더라. 자, 뭐라고요? 국부 좌굴. 로컬 버클링이라고 그래요. 로컬 버클링. 영어로는 국부 좌굴. 자, 그럼 압축을 받으면 좌굴이나 국부 좌굴 돼. 그럼 압축을 받으면 왜 좌굴이나 국부 좌굴 된다고 그랬어요? 날씬하니까, 통통하니까. 이 날씬하다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해? 한자로 세장하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장하다. 세장. 얇고 길다는 뜻이 바로 세장이에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기초 용어 시간엔 제가 따라하는 거 다 따라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세장하니까. 응? 세장하니까 압축을 가하면 좌굴되기도 하고 더 얇으면 어떻게 된다? 국부 좌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죠. 단점이지. 그쵸? 단점이지. 공사비 비싸다는 거, 유지보수 비싸다는 것도 단점이고, 피복을 꼭 해야 되는 것도 단점이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쵸? 피복을 꼭 필요로 하는 거야. 내화 피복. 그래서 이 역할은, 우리가 녹도 방지하지만 내화, 특히나, 화재가 날 때 내화 피복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갖춰줘야 돼. 응? 요래약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가 쭉 정리했어요.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교재에 보면 장점 나오죠. 강도가 센 편이다. 쇠덩어니까. 그 다음에 소손 변형 능력이 크다. 소손 변형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소손 변형 능력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료가 균질하다. 뭐 시공이 편리하고 해체가 용이하다. 해체가 용이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단일 재료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해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 궁합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아요. 잘 맞으니까 어떻게 돼? 철근 콘크리트가 굳게 되면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해체가 어렵다. 근데 얘네들은 단일 재료야. 단일 재료니까 쉽게 불어내거나 열로 가하거나 하면 얘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 뭐 때문에? 단일 재료니까. 단일 재료는 뭘 얘기해요? 철골 단일 재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만 단점이 있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 1번, 2번, 3번, 4번. 3번 별표죠. 좌굴과 국부좌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자, 이 피로가 생기면 강도 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그렇죠? 사실 명절 끝나고 나면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응? 왜? 노동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사실 밥하고 뭐 찌개 끓이고 뭐 전 부치고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전 같은 거 부치고 파전 같은 거 부치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겨울이 되면 우리 뭐 그 정도 되면 또 이렇게 손편도 읽고 하잖아. 그거 하다 보면 손가락이 막 아프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이 피로라는 것은 반복이야, 반복. 어떤 힘이 반복적으로 계속 힘을 가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이하로도 파단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철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철사.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에 철사를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아주 얇아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거 정도 끊을 정도면요. 야, 이거 뭐 대단한 힘이에요. 그죠? 예,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렇죠?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죠? 예,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철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끊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뭐 초등학생들도 철사를 주고 어떻게 시켜요? 끊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얘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중 가해. 이 반복하중 가면 어떻게 돼 이게? 얘가 열이 나 열. 그쵸? 열이 나면서 나중에 계속 반복하중 가면 나중에 끊어지죠? 그쵸? 그게 뭔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어른들도 철사를 잡아 당겨서 끊기 힘든데 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4, 5년 아이들한테 철사 가지고 막 이렇게 반복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끊어지더라. 이게 뭐냐면 원래는 굉장히 강한 강도지만 이 반복 하중을 가면 얘가 강도가 되어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잡아 당겨서 철사 못 끊어. 그죠?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반복 하중을 막 가면 얘가 끊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하로도 반복 하중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해?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다시 뭐라고요?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하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동영상 보신 분도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열심히는 해. 근데 기초 강좌라는 것은 이거 자꾸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자주 많이 이렇게 읊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익숙해야 되고요.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흡수가 되면 아주 쉬워져. 근데 처음엔 굉장히 생소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우리가 노래를 막 불러 가셔. 그럼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있죠. 그걸 뭐 좋은 노래 자주 불렀던 애창곡이라고 있잖아요. 그 애창곡은요 눈을 감으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노랫말 가사를 안 들어도 그냥 막 흥얼거리면서 그 표현을 해. 그렇죠? 근데 자 갑자기 이제 요즘 뜨는 노래래.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려고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잘 안 돼. 그렇죠? 막 창피해. 왜? 잘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뭐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해요? 다시 반복이 나오네. 그렇죠? 반복. 여러분이 공부를 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 따라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거 흥얼흥얼 정도가 되면 아주 쉽게 그 내용, 그렇죠? 그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심적으로 또는 우리가 뇌리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경우 있어.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흡수한다고 그래, 저는. 그럼 흡수하려면 어떻게 돼? 자주 하셔야 되고, 자주 이렇게 입을 얘기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중요한 게 뭐 여러분 합격하는 거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강도 조화가 극심하다. 철고름. 다시 뭐라고요? 필요에 의한 강도 조화가 극심하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 하신 분은 다 합격의 힘이, 그렇죠? 이미 합격 점수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리비 정도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강제에 재질 표시하는 기호가 있어요. 재질. 강도의 재질이라고 있어, 재질. 이 재질은 뭐냐? 굉장히 많은 재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들도 김씨, 씨, 박씨 이렇게 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족보가 틀리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우리 뭐 한민족은 한 뿌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별로 틀리잖아요. 성별로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또 혈액형도 다르고. 그럼 이 강제도 뭐냐면 그 오리지널 여러 가지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쇳덩어리지만 거기에 그 구성 성분이나 이거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일단 가장 기본이 뭐냐? SS예요. SS. 우리가 스틸 스트럭처.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라 그래. 스틸, 쇳덩어리, 스트럭처. 구조잖아.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스틸, 스트럭처.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 일반 구조.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를 스틸 스트럭처를 합니다. 스틸 스트럭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SM이라고 나와. 얘는 스틸하고 머린이라고 그래. 머린. 스틸 머린. 이때 이 머리라는 의미는 뭐냐? 이 머리는 바다의 왕자 이거잖아. 그죠? 바다를 얘기해. 바다, 해양. 그런데 이 SM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응? 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 주나요? 이딴 많은 배를 못 만들어 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배는? 이런 배들은요. 많은 철판을 실제로는 뭐다? 많은 철판을 용접해서 배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페인팅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이거
이렇게 배 모양처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한다? 철판을 다 이렇게, 물론 뼈대 만들겠지. 기본 골죽을 만든 다음에 배에 맞는 이 철판들을 용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양 구조물은 용접이 잘 되는, 용접의 특성들을 잘 반영하는 이런 쇠를 썼단 말이지. 그래서 스틸 머린 하면 우리가 용접, 그쵸? 용접의 특성들을 잘 살린 우리가 구조형 강제. 그래서 우리 용접 구조형 강제야. 용접. 중요한 포인트가 용접이에요. 용접 구조형 강제를 스틸 머린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스틸 머린 하면 해양 구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해양 구조는 용접이 잘 돼야지 용접 구조형 강제를 뭐라 한다? 스틸 머린. 그다음에 SMA라고 있어요. SMA. 이 SMA는 스틸 머린 앰모스퍼야. 앰모스퍼. 그래서 우리가 앰모스퍼는 뭐냐? 내구성. 외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거고,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용접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 기억만 하면 돼.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 교재에 봤더니 내구성 용접 구조형 강제. 내구성 용접 구조형 강제. 구조형 강제를 S, 스틸 쓰였죠. 그러니까 스틸, 머린, 앰모스퍼 하면 중요한 게 뭐다? 내구성이고 용접에 잘 되는 강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서 이제 SPS, 일반 구조형 탄소 강간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숙지하시는 거야. 뭐 스틸 파이프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일반 구조형 탄소 강간, SPSR 하면은 일반 구조형 각형 강간, 각형, 레탕글 들어가요. 레탕글. R이 들어가면 각형 강간이구나. 각형. R이 이제 레탕글 각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SSC라서 경량 형광이라고 있어요. 아주 얇은 거. 얇은 판재를 SS에 C를 붙여. C. 그쵸? C. SSC.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나서 중요한 건 제가 설명 안 드렸고요. 실제로 여기서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본서 수학하면 또 물어봐. 여러분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이 중에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없습니다. 뭘까? SN이에요. SN. 스틸. 얘는 U입니다. U.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 같은 걸 우리 건축에 썼어요. 추창기. 그죠? 지금도 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뭐 내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구조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건축에 맞는 이런 강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보다 더 좋은 뭐다? 우리가 새로운 강제를 요구하니까 이것을 스틸유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틸유가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 구조형 압연 강제가 뭐라고요? 스틸유입니다. 스틸유. 요거 이제 앞으로 시험이 나올 때가 됐어. 그렇죠? 예, 제가 한 3년 얘기했는데 안 나왔으니 올해는 나올 것 같아. 스틸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주제 35 보면 강제의 표기 방법 나오는데 이 강제의 표기 방법 되게 많이 나오죠. 제가 한번 예상했는데 그의 시험 나왔고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딴 거 몰라도 I형광과 H형광 보세요. 그럼 가끔 물어봐. 형태에 따라 틀려. 일단 I형광과 H형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거의 같아야 되죠. 근데 같지가 않아. 왜 같지가 않냐면 I형광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해서 분명히 두껍고 얇은 데가 있죠. H형광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두께가 똑같아. 그쵸? 요게 H형광이고 요 머리 모양이 이렇게 반달 모양 또는 이렇게 살두께가 변하는 게 I형광이에요. 그래서 H형광이 굉장히 구조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기하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표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H-A 곱하기 B 곱하기 T1 곱하기 T2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H는 뭘 얘기하냐면 H형광 얘기해. 그 형상이 뭐다? H형상이구나. H형이구나. 그쵸? 형상이. 그 다음에 A는 뭐냐? 그 형상의 높이가 A구나. B는 우리가 이제 플랜지 폭이에요. 폭이 B구나. T1은 우리가 외부라 그래. 외부의 두께. 시크니스니까 두께. 외부의 두께가 T1이고 T2는 플랜지의 두께가 T2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요거부터 잘 이해가 안 가지. 제가 한 예를 줘 줄게요. 왜냐면
자, 머리죠, 머리 플랜지입니다. 이 머리를 플랜지라 그래. 얘도 플랜지라 그래. 얘 허리죠. 외부라 그래. 외부. 외부. 그래서 플랜지 사이에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높이, 플랜지 밑면과 플랜지 윗면까지의 이 높이, 얘가 뭐냐면 B가 되는 거야. 높이 또는 춤이라 그래. 춤. 얘를 B로 표현한 거야. B. 몇 밀리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여기 A로 표현해야 되네. 여기 A 표시됐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랜지에 폭이 있어. 폭이죠.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응? 이 두께, 외부의 두께가 T1이 되는 거고, 플랜지 두께가 T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형상은 뭐다? 형상은 H형광인데, A, 높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예, B죠? 플랜지 발폭, 머리고 발이다 생각하시면 돼. 발의 폭이 얼마고, 허리 사이즈, 그 다음에 머리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이 순서 외워야 돼요. 가장 먼저 뭐한다? 형상,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그쵸? 아까 했잖아요. 성이 틀리다. 그러면 일단 김씨인데, 그쵸? 그 키가 얼마야? 그쵸? 키가 얼마야? 그 다음에 발바닥, 그쵸? 발을 몇 문 신어?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가 얼마? 맨 최후로 머리 사이즈.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럼 딱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가장 먼저 뭘 봐요? 저 녀석이 키가 얼마나 컸나 이렇게 싹 대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보는 거야. 그죠? 그럼 뭐야? 너 그 키 몇이냐? 그게 얼마야? 그죠? 밥 먹으러 가면, 야, 신발 한번 대보는 거야. 야, 너 신발 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딱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뭐야? 야, 너 배 좀 나왔네. 그쵸? 야, 너 콜이 몇이야? 야, 운동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야? 허리 사이즈 물어봐. 그쵸? 그러다가 이제 뭐 운동한다든가 아니면 모자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정말 친할 때는 뭘 물어봐? 야, 그죠? 얘 머리 크다. 그죠?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순서가 있잖아, 우리가. 사람 말할 때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뭐야? 키 얘기하고, 그쵸? 발 얘기하고, 발바닥 사이즈. 그 다음에 뭐야? 허리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뭘 물어봐? 요거 머리 사이즈. 프렌지? 두께. 됐어요?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그럼 이거에 준해서 나머지 다 똑같아. 이렇게 우리는 높이, 폭, 외부, 플랜지 순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딴 것도 마찬가지야. 딴 것도. 자, 그러면 우리 디귿 형광 보세요. 디귿 형광 봤더니 뭐가 나와? 일단 가장 먼저 높이가 나오죠. H. 디귿 다시 H. 그 다음에 B. 발. 그 다음 T1. 외부 두께. T2. 플랜지 두께.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다? 키. 일단 형식이 먼저 나오고, 형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키. 그쵸?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순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H형광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뭐가 나와? 디귿 형광이나 T형이 나오겠네. 그래서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가장 먼저 뭐 한다? 무슨 형태냐? 그 다음에 또, 사이즈 얘기할 때는 키보초 물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발바닥 물어보고, 그 다음에 허리, 머리. 됐죠?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형 같은 경우 대신, 두께가 만약 같다 그러면 우리가 키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폭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두께 얘기 좀 같다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철골 접합부 처리라고 나와요. 리벳부터 나와. 리겟, 볼트, 고력 볼트 용점이 나와. 자, 그럼 철골 접합부 처리가 뭐냐? 우리가 철골 접합부 처리. 접합부 중요하죠. 처리가 나와. 왜 그러냐면 철골 구조는 어떻게 했어요? 공장에서 현장으로 갖다 주죠?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부재를 접합을 해야겠죠? 부재를, 뭐 기둥 같은 경우도 접합하고 보도 접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접합할 때 뭐가 필요해? 접합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리벳이 있다. 그 다음에 볼트가 있다. 고력 볼트가 있다. 용접이 있다라고 해서 이 네 개의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 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을 한다든가, 그쵸? 용접을 한다든가, 여기. 아니면 또 뭐야, 여기다가 뭐야, 우리가 덧판을 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고, 뭐, 우리가 고력 볼트를 댄다든가, 방법도 있고요. 리베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접합부 처리예요. 아, 우리가 공정에서 나온 부재를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건축 형태로 만들려면 분명히 뭔가 접합부, 이어야겠지, 붙여야겠지, 이 붙이는 걸 접합부로 하고 이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더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요 구조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다? 고력 볼트나 용접이다. 그럼 이 볼트와 고력 볼트는 같다 다르다? 형상은 같지만 아주 센 볼트가 고력 볼트예요. 힘을 많이 받을수록 아주 센, 아주 강력한 부재가 고력, 힘을 많이 받는 거니까 센 힘이잖아요. 고력 볼트더라. 일반 볼트와는 달리 아주 고력 볼트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력 볼트나 용접은 보통 우리 주요 구조부 접합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 이 볼트는 아주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외에 또는 아니면 가조립, 임시조립이라고 해서 한번 접합했다 나중에 다시 접합할 때, 임시조립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본조립은 뭐 한다? 주요 구조부나 우리가 본조립 처리하거나 이렇게 중요한 접합을 처리할 때는 고력 볼트나 용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벳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거의 건축 보조용 접합부를 안 씁니다. 옛날엔 썼을 수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리벳이 뭐냐면 리벳이 자 이렇게 판재와 판재가 있는데 이 판재와 판재를 여기다 결합하고 싶어. 결합하고 싶다라고 하면 판재를 접합을 하는 거예요. 접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리벳 이렇게 길쭉한 이 리벳이라는 것을요 뭐 1000도 정도 막 가열을 해. 꽉 그 1200, 1000 가열을 하면 여기 어떻게 돼가? 얘가 흐물흐물 할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받침대를 놓고 받침대 그다음에 이 머리 접시머리 모양으로 햄머를 딱 쳐. 그럼 어떻게 돼가?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요게 리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가느다란 그런 뭐 볼튼 같이 생겼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세프하게 씹어 불로 달가면 얘가 불로 달그면 그쵸? 약간 우리가 이렇게 흐물흐물할 정도 거의 뭐 충격을 줄 정도로 그럼 흐물흐물할 정도로 아직 그렇다고 얘가 형태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형태를 유지할 정도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양쪽에 힘을 가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형상이 되는데 리벳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안 써요. 왜? 높은 절을 가야 되잖아요. 높은 절을 가야 되고 열을 취급하고 또 햄머로 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리벳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 외에 리벳에 관한 건 요즘 거의 수업을 안 해요. 왜? 어차피 리벳을 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 구조용 접합부를 거의 안 쓰는데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백도 뭐 해가지고 몇백도로 가열하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런 거 거의 요즘 안 해요. 그쵸? 왜? 실제로 우리는 거의 고력 볼트나 용접이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온 게 이거예요. 뭐 지금도 뭐 리벳을 씁니다. 주요 구조부에. 답이죠.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리베팅을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우리가 접합부를 잇는 방식인데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볼트는 어떤 식이냐면 볼트 우리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볼트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사선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현재 어떤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재에 대고 여기 부재에 대고 너트 있죠, 너트로 딱 조이는 거야, 이렇게. 너트로 조이게 되면 나사선이 몇 개 튀어나오죠? 요렇게 조이는 게 이제 보통 볼트, 얘가 볼트라고 하고요. 이게 너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너트가 좀 풀림 현상이 생겨요. 일반 볼트나 너트는 풀림 현상이 생겨서 진동이나 충격을 좀 얘가 이렇게 풀어날 수가 있고, 얘를 꽉 조이게 되면 이 볼트 자체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이면 변형이 생긴다든가 얘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럼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하게 조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력 볼트가 필요하지. 안 끊어질 정도로. 그럼 이 고력 볼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그 일반 볼트가 완전히 밀착해 가지고 여기를 힘차게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센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주면 이 판재와 판재가 완전히 밀착할 정도로 강한 힘을 조여줍니다.
강한 힘을 조여주고 이 강한 힘을 조여주니까 이 판재 사이에 마찰력이 생겨서, 그쵸? 마찰력이 생겨서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하게 밀착 조임하면 얘가 흔들흔들 거려도 안 풀려지거든. 이게 고력 볼트예요. 그래서 이 고력 볼트는 우리가 마찰력과 지압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강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일 수 있도록 아주 강한 강도를 갖는 볼트가 고력 볼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은 뭐냐? 용접은 아까 얘기했지만 용접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열을 가해가지고 센 물을 녹이잖아요. 막 센 물을. 이게 바로 용접이에요. 용접. 무지하게 연도가 높아요. 아주 높은 고온으로 보온으로 센 물을 흘려주면 여기 센 물을 흘려주면 여기 이 부재와 부재를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접이라 하더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면 이 볼트 접합이라고 나오죠. 구조대안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동이나 반복 응용을 받는 접합부에는 볼트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 구조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고,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조립령, 가접합령, 이런 데만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임 종료, 나사산이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게 나사산이에요. 나사산이 조금 튀어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력볼트라고 나오는데, 고력볼트는 아까 마찰 접합 방식과 뭐 지압력 같은 거 있는데, 최근엔 그 동시에 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력볼트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 볼트를 쓰는 경우는 충분히 조임이 안 돼요. 충분히 조임하니까 약간 느슨하게 조여지는 거예요. 왜 부러지니까. 근데 고력 볼트 쓰는 경우라면, 얘를 아주 충분히 조여주는 거예요. 충분히 조여주면 얘네들이, 그쵸? 충분히 조여주면 얘네들이 밀착이 돼, 완전히. 그럼 얘가 뭐가 하냐면, 웬만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마찰력이 발생해서 충분히 조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압력과, 그 다음에 이런 마찰력이 작용하면 풀림 현상이 거의 없어요. 강도도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조일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강한 조임과 그 조임력을 견딜 수 있는 그 강도가 필요하겠죠? 이 고력볼트예요, 고력볼트. 그래서 현재 첫 번째 보면 아주 촉이 강한 인장력으로, 그쵸? 너트 풀림이 거의 없다는 거. 반복력에도 풀림 현상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마찰력으로, 이제 주로 마찰력에 대한 힘을 전달하니까 마찰 접합이라 하더라. 왜? 얘를 충분히 조여주면 이 판재와 판재가 이렇게 꽉 달라붙어가지고요. 얘가, 결과적으로는 풀림 현상이 거의 없고 잘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뭐 접합부와 강성이 높다고 해요. 접합 강도와 강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용률은 좋은 편이야. 자원률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접 같은 경우는 우리 열을 가해야 되죠. 얘는 열을 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업용률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작업용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벳처럼 막 망치로 치는 게 아니라 쪼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리벳처럼 소음이 뭐 큰 게 아니라 소음이 작고 진동 충격을 발생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 좋은 장점이 많은 게 바로 고력볼트야. 고력볼트. 그래서 현재 고력볼트의 포인트. 자, 포인트가 뭐냐? 우리 반복 있죠? 반복 하중에도 풀림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강하게 조이면 그 부재가 뭐가 생긴다? 마찰력이 많이 발생해서 견딜 수 있다는 거. 고력볼트.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용접이나 또는 리벳에 비해서 우리가 시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은 검사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용접에 비해서는 검사가 그래도 용이한 편일 수가 있어요. 왜? 용접을 하게 되면 센 물이 녹으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검사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접에 비해선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력볼트의 특징이야. 근데 이 고력볼트와 용접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보면, 자, 우리가 예를 하나 줄게. 자,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부재가 이렇게 있는 부재를, 이 부재를 이어야 돼. 여기 A 부분과 B 부분을 이어야 돼. 그럼 고력볼트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덧판을 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그쵸? 볼트를 대고, 너트로 조이는 거야, 너트로 조이는 거야, 너트로 강하게 조여줘. 강하게 조여줍니다. 강하게 조여주면 이렇게 얘가 힘을 받다 하더라도 여기 뭐가 생겨요? 마찰 저항이 생기니까 풀림 현상이 없을 수 있도록, 풀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조여줍니다. 고력볼트야. 그럼 얘는 문제가 뭐예요? 자, 일단 구멍을 뚫어야 되지. 여기 볼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단면이 결손된다. 구멍 뚫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 덧판이 필요하죠, 양쪽에. 덧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게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무게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단면 결손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장력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왜? 구멍이 뚫렸으니까. 힘을 받으면 그 부분이, 단면 결손한 부분이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취약점이. 이런 우리 단점이 있어요. 다만 검사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 용접이야. 그 용접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재를 그럼 여기 약간 가공을 해. 용접액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가공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센 물로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단면 결손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 다음에 덧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무게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무엇에 비해서? 최고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게가 증가하지 않죠?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접합 후에는 접합 후의 강도가 아주 강해져요. 이 부재보다 접합 후의 이 강도가 더 강할 정도로, 같거나 강할 정도 이상, 부재 강도 이상의 강도가 나와요. 용접에서는 아주 강하게 결합할 수 있어요. 접합부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 아주 강하다라고 했지만 상대 단점이 생겨. 이 접합부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취성 파괴가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접합부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도가 강해도 이 부분이 뭐 취성이 된다든가 또는 이 반복 하중에 의해서 아까처럼 필요에 의해서 파단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주 접합부 강도 강한 대신에. 그 다음에 이 용접은요, 센 물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서 나왔죠. 검사 방법이 어떨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곤란하다. 절차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력볼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품질 관리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해. 뭐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 중급 정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이 용접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얘는 검사무도 복잡하지만 기능공의 의존도, 품질 관리가 기능공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왜냐면 용접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그 품질에 대한 어떤 기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능공이 좀 약간 취약하다 그러면 이 품질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기능공의 의존도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용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용접부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나오죠. 이제 장점, 강성 확보 용이하고 모재 결손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용 강제가 절약된다. 사용되는 강제를 용강제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용강제 또는 용강제가 절약된다. 용강제 절약된다는 것은 뭐가 없어? 덧판이 없잖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점, 의존도가 높다는 거, 추성 파괴로 되는 거, 필요 강도가 낮다는 거, 반복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검사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럼 현재 여기까지 접합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리벳 볼트, 고력 볼트 용접이 가장 대표적인 접합부 특성이에요. 그럼 리벳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열을 가해가지고 막, 그쵸? 예, 막 옛날에 막 교재에 막 나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열을 가해가지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햄머로 내리쳐서 그 사이를 이렇게 접합하는 방법인데 주요 구조구 건축의 주요 구조로 쓰지 않는다는 거. 그쵸? 예, 아파트 질 때 리벳 같은 거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했지만, 풀림 현상이 생겨. 그래서 경미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고, 임시 조립, 임시로 접합하는 경우는 쓸 수 있지만, 본조립 같은 걸 하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주요 구조 쓰는 것은 고력 볼트나 용접인데, 고력 볼트나 용접의 경우,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장단점을 비교했어요. 어차피 두 개가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고력 볼트와 용접을 얘기하면 반복 하중에 강하고 풀림 현상이 거의 없고 마찰력에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때에 따라 지압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눌러주는 걸 지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시공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간편하다. 다만 이제 구멍을 뚫어야 하니 단면 결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덧판이 필요하니 무게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용접인 우리가 이렇게 샘물을 녹여서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으로 아주 접합부 강도가 큰 장점이 있으나 그 비면에 취성적인 어떤 우려라든가 반복 하중의 피로 강도가 낮아서 파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접합부 그렇죠? 접합부에 대한 이 검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의 의존도가 높은 방식이 용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용만 보시고 이런 게 있다. 항상 두 개가 비교가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해 유형별 제한이라고 나와요. 제한. 판보, 웨이브, 스티프너, 하니콤,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또 쉽게 해드리지, 그렇죠? 설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의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나와 있는 게 판보가 있어. 판보, 플랜지와 커버 플레이트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은 그냥 함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니캄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건 좀 기억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이 볼을 철골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철골볼을 만들면. 그럼 우리 뭘 기억하면 되냐면요. 철근 콘크리트 볼을 제가 많이 그려줬죠. 이런 식으로. 이 철근이 뭐가 돼요? 이 철근이. 주근이 되죠. 얘도. 주근이 되죠. 물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건. 힘을 받는 철근이 되는 거. 힘을 받는 철근. 응? 그 다음에 요 철근은 뭐예요? 우리가 스트럭근이라 그러죠. 이 스트럭근은 뭘 받는 거죠? 전단력 받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 얘네들은 주근의 역할을 하겠죠. 뭘 받는 부재예요? 힘을 받는 부재죠. 얘도 뭘 받는 거야? 힘을 받는 부재죠. 그럼 여기 가운데 요거 같은 역할이 어디 있어, 얘가? 전단력을 부담하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두께가 두꺼워. 두껍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결국은 뭐야?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조정 못할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얘를 옆에서 보는 거야,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두께 하나만 표현할게, 하나만. 원래 이렇게 두꺼워야 된다 치자.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힘에 따라, 생략하고, 힘에 따라 얘는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합니다. 잘라보면. 그쵸?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약,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힘 곡선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요만큼, 자, 좀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다시. 얘를 이렇게 플랜지를 얇게 만들어주고, 만약 힘 모멘트가 증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두께를 조정할 수 있겠죠. 두께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플랜지야. 플랜지인데, 여기다가 용접 같은 걸 해서, 여기나,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 플랜지 좀 두꺼워야겠다, 그죠?
그럼 뭐냐면 플랜지 전체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카바 플레이트를 통해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보강. 카바 플레이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카바 플레이트 역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플랜지에서 부족한 힘을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힘에 대한 부담을 하는구나. 그래서 플랜지를 보강하는 거구나. 카바 플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이 스트랩 철근을 제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트랩 철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단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전단력 받도록 돼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얘가 주근이야. 주근이 이렇게 들어간다 치고 이 스트랩 철근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있어요. 간격도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스트랩 철근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간격이 좀 좁게 가기도 하고 넓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외부, 이거 외부라고 하죠. 이 외부는 전단을 받는데 이 외부를 두껍게 하기보단 때에 따라 보강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보강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경우에 따라 얘를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버팀대처럼 보강하기도 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날개를 달듯이 보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외부를 보강하는 요 재료가 요 부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스티프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는 거야. 쫙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죠? 두껍게 해야 되는데, 한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플랜지를 이렇게 조금 얇게 하되, 만약 보강이 필요한 부분, 자, 플랜지입니다. 플랜지를 좀 하되, 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그쵸? 이렇게, 여기 플랜지고, 여기다 보강 부분만 빨갛게, 그쵸? 요런 데를 용접을 해서, 우리가 보강하기도 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이제 지워주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니까 유리하죠. 전체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커버 플레이트다. 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플랜지죠? 플랜지라 했던 거고, 플랜지 뭘 받는 거야, 우리? 힘을 받는 거니까 커버 플레이트 역할은 뭐다? 힘을 보강하는 거죠. 플랜지를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얘를 얇게 만들어. 얘를 외부를 얇게 만들 때 부족한 전단장 어떻게 한다? 부족한 전단장을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대주더라. 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요 이름을 스티프너다. 그러면 이 누굴 도와주는 거야? 이게 외부죠. 원래 이 외부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전단력을 받는데 이 스티프너는 이 전단력을 보강하는 거. 뭘 도와주는 거야? 외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스티프너, 플랜지와 커버 플레이트 기억하는 거예요. 플랜지 보강하는 게 뭐라고요? 커버 플레이트. 외부를 보강하는 게 뭐다? 스티프너. 그럼 스티프너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전단력 보강이다. 커버 플레이트는 어떤 역할을 한다? 힘에 대한 보강이죠. 힘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판보입니다. 판보.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플랜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버 플레이트가 얘는 보강하는 거죠. 그럼 플랜지는 원래 있는 오리지널이죠. 그럼 커버 플레이트가 우리가 많아야 돼? 아니 플랜지가 넓어야 돼? 플랜지가 많아야 돼. 그래서 플랜지의 커버 플레이트는 4장 이하고, 커버 플레이트 전단 면적은 플랜지 전단 면적 70% 이하다. 그게 뭐야? 플랜지가 만약 100이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우리가 그럼 현재 얘가 70% 이하. 무슨 말인지 알죠? 배보다 몇 곱이 더 크면 안 되니까 우리가 플랜지 단면적이 한 70% 정도 이하. 몇 장 이하? 4장 이하로 하되 그 플랜지 단면적 70% 이하로 해라. 그쵸? 배보다 몇 곱이 더 커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교재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웨버 스티프너 설명드렸고, 하니캄보나 하이브리드 남았죠. 그럼 요거 설명드릴게요. 하니캄보와 하이브리드본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하니캄보가 뭐냐면 일반 H형광보 있죠. H형광보를 이렇게 있죠.
근데 이 H형 강보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요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플랜지? 요걸 외부라 한다고 그랬죠? 자, 항상 이제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요? 플랜지라 그래. 이걸 외부라고 하고. 근데 현재 여러분이 혹시 지우개 있나요? 지우개? 지우개 있죠, 우리. 우리 문방구에 파는 지우개 있잖아요. 요런 지우개. 지우개. 얘를 보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휘어보세요. 이렇게. 잘 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세워놔 보세요. 세워놓고 다시 이렇게 휘어보세요. 이렇게.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잘 안 이어지나요? 느낌상. 얘가 잘 안 이어지죠? 얘가 더 좋죠? 얘는 잘 휘어지죠? 얘를 세우면 잘 안 휘어지죠? 원래 그래. 쉼에 대한 저항 능력은 A가 좋은 겁니다. B보다. 그래서 우리가 H형 강보는 다 어떻게 느슨하게 세워줘요.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거야. 그래야지 휨정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우개를 한번, 지우개 사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휘는 거랑 세우는 거. 세우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휨부된다 이렇게 합니다. 세워서 만들어줘. 세워서. 그런데 세워서 만들어주는데 세우면 휨 보강이 돼. 그런데 이런 H형 강보를 자, 이렇게 지그재그 잘라줘. 이렇게. 자, 지그재그 잘라. 옆에서 보면 어떻게 생겨? 옆에서 보면 양쪽에 플랜지가 있고요. 플랜지가 있고, 얘를 이렇게 지그재그 잘라서 내려. 반박자 옆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될까? 반박자 옆으로 가면,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응? 이런 게 있고, 반박자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딱딱 맞네. 그죠? 딱딱 맞죠? 여기 용접을 해. 그럼 얘가 이렇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이가 보충이라 그래. 높이가 높아졌나요? 낮춰졌나요? 높아졌죠? 높아졌잖아요, 높이가. 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야, 구멍. 그렇죠? 가운데 무슨 구멍이 돼? 벌집 모양이네. 하니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니캄. 벌집 모양이잖아, 하니캄.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바닥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덕트가 들어가, 이렇게. 덕트가 이만큼 들어가 천장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바닥이 너무 얇은가요? 이렇게, 원래 바닥은 이 정도가 돼. 근데 여기다 이 덕트 같은 거를, 천장 밑에 있는 덕트를 어디다 집어넣어? 이런 구멍에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더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이 넓어진 거야, 좁아진 거야? 넓어진 거야. 이게 하니캄보예요. 이거 하니캄보로 하면 이렇게 보의 높이가 높아져서 휨에 대한 저항도 높아지지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자 높이, 우리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덕트를 어디다가 구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니캄보야. 그래서 하니캄보라는 것은 우리가 휨 저항 증대하고 층 높이 절감할 수 있고 또는 내부 공간 효율성이 증대하더라. 왜? 이 덕트나 이런 걸 어디다 집어넣다?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니캄보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럼 하니캄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원래 요렇게 해서 플랜지가 있고 플랜지가 있는데 옆에서 본 거야. 요렇게 생긴 것들을 어디서 본 거야? 옆에서 본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덕트가 이렇게 몇 개 있었고 요렇게 천장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부 공간이야. 실내 내부 공간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다? 하니캄보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구멍이 이렇게 뚫리죠. 그쵸? 뚫리니까 여기다가 덕트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천장을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공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내부 공간의 활동 높이가 훨씬 높아지는 거지. 팔이 안 닿을 정도. 얘는 아까 보니까 팔이 닿을 정도인데, 안 닿죠. 왜? 그만큼 이 내부 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뭘 통해서? 하니캄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보의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휨 저항도 더 커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플랜지와 외부를 서로 다른 강도로 만들 때 필요해요. 이 플랜지는
고강도 쇳덩어리를 만들고요. 외부는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쇠를 써서 하나의 볼을 만들면 이것을 하이브리드 보. 한마디로 원래 똑같은 강도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 같은 경우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는 플랜지는 고강도 재료를 쓰고 외부는 저강도 재료를 써서 복합적으로 볼을 만들었다. 하이브리드 보. 어때요? 야, 오늘 철골 1시간 만에 끝내려고 제가 무리를 했어. 왜냐면 원래 이거 좀 더 하고 싶어. 2시간에 나누면 또 강의가 길어지니까 가급적이면 한 파트를 딱 끝낼 수 있도록 제가 1시간 만에 끝냈어요. 어때 반복하시면 되겠죠? 응?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